세제 개편안은 원래 매년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원래는 항상 7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뭔가 밑밥을 너무 많이 깔더라고요. 막 네. 뜸을 들이면서 아까 토론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세제 개편안 전에 갑자기 대통령 주관에서 토론회를 열길래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토론회까지 열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까고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사실 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싹 다 바꾸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종합부동산세 네. 이런 부분들이 싹 정리가 되는데 우선은 키워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은 세제 개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 강남 집값 뭐 이제 60억, 70억, 80억 간다 하니까 얘 규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거주와 비거주를 또 구분하겠다. 예전에는 이제 주택 수로만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다주택자 나쁜 놈 이랬었다가 네. 이제는 1주택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다 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들 실거주 하라는 식으로 재편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2027년도까지 다 팔아라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딱 기준을 잡고서 이제 몇몇마다 보다 보면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부터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뭐 초과 주택에 대한 가액 기준을 정확하게 적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 나오는 것들을 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딱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규제 대상으로 타격하고 강남 있고요. 아파트, 예. 그러면 이제 시세로 따지면 40억 넘어가는 주택들. 아, 40억 네. 오버. 네, 그런 애들이 실제로 보유세도 이제 부담이 확 커지기 시작하고 네. 양도세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2배 정도 느는 건가요? 2배 정도가 아닙니다. 아, 2배가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2026년은 종전, 현행 규정대로 갔겠지만, 네, 현행. 2027년도 때 한 차례 이제 세율을 높이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고, 2028년도에는 세율을 또 한 번 올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 높이고, 세율도 올리고, 네. 공정시장 가격도 올리고. 그리고 공제 예. 금액도 있어요. 원래는 12억 공제였다가 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였는데 실거주자는 14억 공제로 2억을 더 늘려주지만 네. 실거주 아닌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 아. 만약에 다주택자다. 네. 라고 하면 4억 공제. 네. 정확하게는 이 5억에 대해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율을 또 나누긴 하는데 내가 아무튼간에 심플하게 실거주 안 했다라면 4억만 빼주는 식으로 4억을 빼준다는 게 세금을 빼주는 게 아니라 과표해서 빼준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리는 거에 따르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4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네. 보유세만 2, 3천만 원. 아, 연간. 이것도 종합부동산세만 2, 3천만 원이고 재산세는 별개입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생겼고 이게 일단은 초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과거 대비 진짜 막 두세 배씩 늘어나게 생기게 된 게 첫 번째. 근데 보유세만 이렇게 높였었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네. 그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네. 뭐냐면 40억 이상 주택 수도 적고. 네, 양도소득세를 같이 건드려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예. 이제 양도소득세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고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했으면 2년 실거주를 하면 비과세,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해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데 우리가 통칭 비과세로 맞으면 완벽하게 세금을 0원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12억 이하 주택이 비과세고요. 12억 초과 주택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실거주를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1년 보유당 4%, 1년 거주당 4%에서 각각 40씩 해가지고 최대 합 80을 네.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꾸겠대요. 소득 공제.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네. 이제는 10년 보유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겠다. 10년 거주를 했었을 때 혜택을 주겠다. 근데 뭐 여기까지만 했었어도 아, 이제는 실거주를 강조하는구나 하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진짜 충격적이었었던 거는 네. 그러면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었던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보유만 했어요. 그럼 이제 거주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혜택이 없잖아요. 보유한 사람은요? 네, 보유만 한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죠. 실거주를 안 했으면. 네네. 근데 나는 강남에 집에 있는데 여기 10년 넘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뭐 거주를 뭐 장려한다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10년을 보유했든 거주를 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상환해 주겠다. 즉 캡을 씌워버리겠다를 한 건데 네. 내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예전에는 내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무한정 받을 수 있었다가 이제는 2028년도에는 20억, 2029년도에는 10억만 공제해 줄게로 바뀐 거예요. 와, 이거 세다. 그쵸. 이제 바로 엄청 세다라는 게 네. 깨달으실 텐데, 일반인들 이게 뭐야? 뭐 나는 양도 차익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별로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강남에 주택 소유한 사람들은 양도 차익이 3, 40억 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29년도 이후로는 10억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주고, 나머지는 다 과세 표준으로 때려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빼고 나머지는 거의 반 낸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버리니까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와. 우리가 보통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양도세를 이렇게 건들면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와, 이거 양도 안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안 팔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겠죠. 네,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뭐 2027년도까지 파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매물 다 잠겨서 가격도 읽게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가격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안 버티도록 팔 텐데. 하겠다라고 할 테니까 보유세를 건드는 겁니다. 안 팔고 개겨? 그럼 세금 많이 내. 그 2, 3천만 원 정도. 네. 연애. 그리고 이게 진짜 초고가 주택 되는 애들은 이제 5, 6천씩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종부세로 다시 돌아오면 진짜 이게 공포스러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똘똘한 채 선호현상으로 간다. 다주택자가 되면 징벌적 세금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양도세도 중과세율 붙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중과세율이 붙어요. 취득세도 증가되고. 취득세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를 때렸는데, 근데 이제는 뭐가 공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주택 수로 하는 규제 때문에 똘똘한 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가액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것만 들으면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거든요. 느껴지죠. 합리적인데 뚜껑을 까보니까 완전 비합리적인 게 왜요? 우리가 일반 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으면 중과세율을 없애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과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나쁜 거야. 징벌적으로 세게 때린 거니까. 그죠. 근데 일반 세율을 중과세율로 합쳐버립니다. 다 공평하게 중과로 가자. 공평하게 때리겠다. 다. 2027년도에 한 차례 한 번에 올리면 조세 저항이 심해지니까 한 차례 세율을 높이고 2028년에 한 번 또 높여서 모든 주택을 평등하게 중과세율로 때리겠다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자, 이제부터는 가액으로도 중과고 채수로도 중과야. 이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액이 안 되면 다주택자들도 일반 세율로 해줄 게가 아니고 자, 가액으로 한 채인데 넘어가 중과. 다주택자야? 가격이 싸? 중과. 로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가액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가액도 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컬처 쇼크가 대통령이 주관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때도 어떤 얘기 있었냐면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발언한 것 중에서 저는 와 참신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우리가 풍선 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를 누르니까 옆에 지역이 튀어 올라가는. 즉 규제 지역을 묶으니까 비규제 지역이 올라가고 여기도 규제하니까 다른 데도 올라가고 이게 풍선 효과인데 그때 이광수 대표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다가 웬일로 옳은 소리를 하시지 했는데 전국을 규제해야 된다. 풍선 효과 때문에 자꾸 딴 데로 도망가니까 그때마다 규제하면 뭐하냐. 전국을 똑같이 규제하자라고 해서 와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랑 사실 일맥상통한 거죠.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징벌적 세금을 하니까 똘똘한 채로 가네. 1주택자도 똑같이 규제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1주택자 중에 비싼 사람과 다주택자로 조금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보면. 그래 버리니까 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이제 팔든가 만약에 팔기 싫어? 버틸 거야? 그럼 세금 많이 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세를 내라.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또 뒤집어진 거가 그러니까 이게 변환 사항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게 또 바뀌었냐면 장기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원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고령자 공제가 있죠. 고령자 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가 있어요. 최대 80%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겠다. 뭐 여기까지는 그리려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한도, 공제 한도를 신설해 버립니다. 예전에는 내가 극단적으로 종부세를 1억을 두들겨 맞아도 80% 공제 받으면 2천만 원만 납부하면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600만 원만 빼주겠대요. 그건 진짜 예를 들어 1억이 부과가 됐다. 그럼 600만 원 빼고 9,40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매년 납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 그러니까 공정시작 가액비율도 올리고. 네. 그래 버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주피디님처럼 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아유, 저를 갈라치게 하세요. 지금 잠깐만. 아니, 지금. 네? 아니, 그거 저 소득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피디님은 아니지만 네네, 저는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네네. 나 강남 안 팔아. 네. 뭐 보유세 네가 몇 천을 때리던 간에 내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네네. 있겠지만 근데 진짜 내가 은퇴했어. 은퇴하고서 이 보유세 내가 뭐 여유 자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이거 다 세금으로 나가면 뭐 먹고 살아요. 연금 받아서 사는 생활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 보유세 감당 못하면 팔고 떠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문재인 정부보다 매운맛이 돼버린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비합리적인 정책들 많다. 아니, 매운맛인지 몰랐어요? 저는 당선되는 날부터 알았는데. 아니. 그걸 지금 새삼스럽게. 예상은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연봉 조심해야 된다. 예. 노무현 시즌 3, 문재인 네. 시즌 2 네. 조심해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시즌 1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이 있었어요. 정이 있었다. 네, 정이 있었고 네. 정도와 선을 지키는 게 있었는데 네. 적어도 다주택자들이 나쁜 놈들이다. 다 네. 팔아라. 이렇게 네. 공격은 한다 하더라도 1주택자들은 보호해줬었고 고령자들에 대한 이제 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노땅들 아니 뭐 이제 은퇴도 했는데 왜 자꾸 서울에 고가 주택들 지키고 있냐 방 빼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흐름이 이제 소름 돋는 게 처음에 양도세 얘기가 먼저 나와요. 네. 양도차익 큰 사람들. 왜냐면 오래전에 산 사람들 진짜 강남의 압구정 10억일 때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 양도차익 지금 7, 80억 된다고? 팔고 떠나. 이제 10억까지만 공제해 줄게. 팔아라. 근데 버틸려고 한다고? 못 버티게 해줄게. 종부세 올릴 거고 네. 고령자 공제도 다 칼질할 거니까 네. 팔아라. 버틸 자신 없으면 팔아.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네. 고령자들이 지방으로 떠났을 때 세제 혜택 주겠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붙습니다. 65세 이상의 수도권 주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서 지방으로 가면 2027년도 때 가면 최대 50% 5억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주겠다. 팔고 가라는 거네.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사실 그동안은 네.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냥 노인들 방 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장이었는데 네.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흐름상 그래, 대놓고는 안 했지만 대놓고 한 거죠. 그렇죠. 저는 네. 사실 대놓고 한 거나 아니, 다름없다고 왜냐면 보거든요. 고령자에게 2027년까지 지방을 가면 양도세 빼줄게. 그거 명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사 나가면 우리가 이사비전 줄게. 이사비전 이거 한 거잖아요. 네. 명도한 건데. 그렇죠. 그거 그 행크 TV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네. 명도 스킬. 예. 야, 어차피 너 버텨봤자 내가 네. 집행하면 네. 한 푼도 못 받아. 네. 내가 몇백만 원이라도 줄 때 나가. 그러니까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 조금이라도 줄 때 나가. 줄 때 나가. 더 지방으로 메워볼래? 가. 네, 안 그러면 더 메워질 거야. 이게 진짜 고령자분들이 진짜 진퇴양난인 게 네. 버틸려고 했는데 종부세가 막 터져 나가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은 낸다 하더라도 계속 터지면 못 버틸 수 있는데 그때쯤 네. 되면 양도세 혜택은 다 깎아놔. 그러면 버티다가 팔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막아버린 게 보유세만 높여놨었으면 그냥 보유세 내다가 에휴 이거 막으면 뭐해 또 집값도 올라가겠지 그냥 시세차익 보고 팔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한을 딱 걸어버리니까 버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생긴 거고 이 와중에 정부는 저는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 가면 혜택 줄게 이러고 있으니까 요즘 나오는 신조어가 21세기 고려장이라고 아니 정부가 노인들 다 지방으로 떠나라고 장려한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의도는 나오는 그렇진 거죠.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정책에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항상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소수예요. 문제가. 왜냐면 표 때문에, 이게 표 때문이라 해도 되나? 하여튼 뭐냐면 고가주택으로만 한 것, 아니면 그 중에서 또 고령자만 한 것, 이거 왜 그러냐면 그거에 해당하는 공급을 강제하는 명도 스킬 수준의 명도과세가 이제 나가는 대상이 소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수요는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식해보면 알잖아요. 호가창에 뭐 10,000원에 16주 이렇게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잠깐 나와봤자 그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거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수요보다 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게 많아져야지 이 정책이 맥히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거의 중산층까지 다 먹히는 초강력 정책이 아닌 이상 그러면 수요 공급 반반이라 했을 때 일단 반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게 정책이 먹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표를 잃어버리니까 소수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해당되는 거 몇 가구 된다고 그거 몇 가구 된다고 그거 왜 정책 왜 내냐는 거지. 진짜 맞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네. 저도 서울시 토론회 가서 발언했었던 게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네.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게 정책의 목적이 안 보인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의 목적이 투명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전국을 찌르신 건데 그 소수 0. 몇 %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전체 시장에 무슨 안정이 된다고.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강남주택이 눌릴 수는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서 팔고 떠나요. 그런데 그런 게 얼마나 이 시장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전체 주택 시장들이 지금 요즘 나오는 신조어가 또 뭐가 있냐면 네. 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똘똘한 한 채들은 막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냥 보유세가 부담되죠. 우리가 종부세를 몇 천만씩 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 인근에 있는 한강벨트 지역들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뭐 동작 뭐 이런 데들을 가자. 얘네들이 지금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신축 대장은 지금 30억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뭐 준신축이나 뭐 한 25억 정도. 그냥 25억에서 30억 하는데 얘네들로 수요가 쏠려요. 초고가를 눌러.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풍선 효과 생기죠. 여기가 탁 튀어 올라가. 그러면 마포 성동구가 이제 30억, 35억 시대가 와버려요. 근데 강남은 또 눌렸어. 이런 상황이면 성동구랑 예를 들어 잠실은 가격 격차가 많이 좁아졌어. 그러면 점프하자라는 사람들이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점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올려놨잖아요. 더 올려야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못 팔게 하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게 2027년도에 이제 안 팔 주택으로 갈아타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2027년도에 이제 양도 차이 너무 큰 사람들은 좀 고민은 하겠지만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성동구에 집이 하나 있고 성북구에 집이 있고 일시적 2주택 상태거든요. 2027년도에 둘 다 팔아가지고 좋은 데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언제 개편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는 양도소득세로 갔다가 양도 차익이 다 날아가 버리면 이전을 못 하거든요.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얘기까지 안 가도 그냥 투자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 그렇게 세면 팔겠어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팔고 더 다운그레이드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유통 물량이 다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러면 나중에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게 자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최대한 다 끌어모아가지고 최대한 상급지를 가야겠다. 나 안 팔 주택 살 거야. 안 팔 주택. 네. 처분 안 할 거 살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사놓고 그냥 버틸 거야. 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일단은 2027년도에 한번 손바뀜이 쫙 될 건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그냥 다시 시장 움직이는 거죠. 그냥 마포 성동구 올라갔어. 그럼 다시 강남도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얼마나 실제로 지금 현재 가격대 대기 수요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부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지지선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부터는 다시 같이 올라갈 거고 그럼 마포 성동구가 막 30억, 35억 시대 열렸어요. 그냥 동대문구, 성북구도 지금 실거래가 20억 찍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난리 났어요. 야, 동대문구가 20억 찍었어요? 네. 이문희경 뉴타운이 20억 찍었습니다. 와. 아니 서대문구가 좀 싸네 그러면. 서대문구도 20억 갔어요. 서대문구 20억 갔어요? 저기 부가윤 뉴타운 쪽에. 와, 야.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관심 없으니까. 그래 버리는데 아까 놀라셨잖아요. 뭔 동대문구가 20억이에요? 했는데 마포 가격을 봤네. 마포가 이제 30억이잖아요. 그러면 마포가 35억이 가버리면 서대문구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도 25억은 받아야지. 우리도 30억 갈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은평구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적이 없다라고 한 게 집값 안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초고가 주택을 규제하려고 하면 초고가를 때려잡고 그러면 주택 수혜된 규제를 풀든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해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보유세가 높은 국가들은 거래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국가들은 보유세가 낮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 거래세는 높아요. 보유세가 낮았는데 선진국 대비 보유세가 낮다면 보유세를 높였죠. 그럼 양도세랑 취득세 깎아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금만 더 걷는 정책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세금만 더 걷는 정책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세금을 더 걸려고 한 거지. 왜냐하면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정책이 아니라 중가주택 정책을 해야죠. 초고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로마 정책이에요. 배가 고픈데 갈비 향을 맡게 해주는 거거든요. LA 갈비 향. 네, 아로마 정책.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좀 또 제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애초에 네. 목표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 거예요.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축 중에 일단 초고가 주택 규제, 그 다음에 거주 비거주 구분. 거주 비거주 구분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세 번째, 2027년까지 다 팔아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2027년도까지 팔라고 한 게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도 네. 2027년도까지는 종종 규정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 차익에 대한 게 너무 커. 상한이 걸리기 전에 27년도 안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 다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거주 공제로 바뀌거든요. 근데 네. 내가 장기 보유 기간이 더 긴 사람들은 역시 2027년도까지 팔아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주택임대 사업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공격하긴 했었어도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던 게 네. 주택임대 사업자로 갔다가 다 이제 8년 묻고 뭐 이러고 하니까 매물들이 잠긴다.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언제였냐, 2018년도 9.13 대책 때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등록하는 아파트들은 이제 아파트는 애초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해줬고 네. 그리고 빌라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등록하면 세제 혜택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걸 소급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소급 아니냐는 얘기는 있었어요. 우리가 8년 주임사 등록한 사람 중에서 딱 8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받고 끝내야지 보다는 8년까지 버텼는데 네. 2년 더, 즉 10년을 채워가지고 70% 공제받아야지라는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사실상 10년을 못하게 8년 만기 되면 이제 직권 말소되도록 바뀌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와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는 이제 8년을 완성해가지고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8년 딱 채웠다. 그러면 만료는 됐지만 이제 전세 시세대로 받아놓고 언제 팔아도 얘가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계속적으로 됐어요. 네. 내가 A주택은 실거주택이고 B주택임대사업자, C주택임대사업자인데 그죠. 주인사 만료돼도 중과세율이 아니었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 팔까에 대한 생각만 하면 그쵸. 됐는데 이것도 2027년도 안에 팔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혜택 줄 거고 중과 배제 혜택도 온전하게 받으려면 27년도 안에 다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죠. 갑자기 없앤 거죠. 네. 그렇게 가버리니까 갑자기 이거 사실상 소급 적용인데 네. 그럼 다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또 역시 절반만 중과하고 예. 공제도 축소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는 그렇게 공제 혜택 줄어드는 상태에서 팔 것 같으면 진작 팔겠죠. 공제 혜택도 제대로 줄 때. 그래서 2027년도 안에 팔 사람들 다 팔아라 라는 얘기로 종합이 됩니다. 1세대 실거주 1주택을 하자. 이거죠. 이 정책의 모든 목표는 1세대 실거주 1주택.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 제약이 없다. 그렇죠. 1세대 네. 1주택자. 물론 초고가 주택은 거기서도 부담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다수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자체는 1세대 실거주 1주택이랑 관계없이 아로마가 맞고 그건 솔직히 아로마잖아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세대 실거주 1주택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두 번째, 1세대 실거주 1주택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가? 아니죠. 그거랑 주택 가격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오히려 그렇게 다들 실거주를 하게 되면 네. 매물이 나오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죠.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고 사실 네. 더 문제는 이 유탄이 서민들한테 갑니다. 네. 무주택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요. 왜냐면 다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세대 실거주 1주택을 해라 네. 라고 하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줘요? 전월세는 공급을 안 하죠. 없죠. 전월세 공급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 월세 전세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가 올라간다, 뭐 천세 넘어간 대단지도 전세가 0건인 단지들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다들 팔아라. 예를 들어 그건 다주택자는 다 팔아요.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 공급해주는 사람들도 어떻게 따지면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5% 이상 안 올리면서 저렴하게 임대를 그죠, 공급해주고 그죠. 있었는데 얘도 다 던져라. 2027년도까지. 그럼 네. 2027년도가 끝나면 이제 임대차 시장은 괴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 실거주를 해요. 그럼 비거주 1주택자였는데도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가 너무 세진데 그리고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하겠대. 그러면 이제 세입자 빼버리고서 다 들어가. 전월세는 공급비 없어요. 네. 그러면 정부가 임대주택 타운을 만드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임대주택 비중이 한 자릿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들 결국 이 말인즉슨 무주택자로 있으면 안 된다로 끝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 집이 있어버리면 그래도 주거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거는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네. 저거 내 집에서 눌러앉고 살 수는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월세로 지금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럼 전월세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다들 들어가겠대. 이 와중에서도 전월세 공급해 주는 사람이 소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이제 물량이 줄어드니까 확확 뛰는 거죠. 네. 그럼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서울에 있는 거 못 버티면 맞아요. 경기도로 밀려나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월세 4,500만 원 얘기는 아직 강남 이쪽이긴 하지만 마포 성동구도 신축 아파트 월세 3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네, 맞아요. 지금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월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싸단 거죠. 이제는 뭐 마포 성동구에도 살려면 월세 4,500만 원씩 내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보유세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비거주 했으면 종부세를 더 내래. 그럼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가 다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한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월세 쭉 올라가면 이 돈이면 전세 살지라는 게 있는데 전세가 없어져. 그럼 천장이 뚫리는 거죠. 집을 사냐 안 사냐. 집을 안 살 거면 고가 월세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임대차 대책이 지금 다 실종돼 있어요. 다들 실거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대책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무주택자면 2027년도까지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고 귀결이 돼요. 그렇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전월세가 사라지겠다라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밀려났어요. 아 그래요? 네,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제. 아,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 있어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아, 조만간 이제 그게 올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갈 테니 나가라. 아 그쵸. 예. 뭐냐면 임대차 대책이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계약갱 청구권을 연장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2+2인데 네. 실제로 민주당 20대 민생위제,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었던 거가 뭐가 있었냐면 2+2+2+2 8년으로 10년. 10년. 이제 계약갱 그거 좋다. 청구권 10년 네. 동안 할 수 그거 있게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무기계약으로 바꾸도록 아, 하겠다. 무기계약이면 더 좋은데. 우리 독일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못 쫓아낸다로 유명하잖아요. 가격은 올려요? 그런데? 못 올리죠. 아, 가격 못 네, 올리고. 그런 식인데 네. 그럼 독일은 임차인들의 천국이냐? 하도 그러니까 네. 집을 못 구하는 거죠.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눌러 앉아 버리니까 아, 예, 예. 임대를 안 놓는 겁니다. 그렇죠. 웬간한 금액에는 안 놓겠네요. 이것도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기득권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이게 신규 세입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층들이 되겠죠. 지방에서 상경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부모님은 1주택자였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독립을 해. 그러면 전월세를 구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 따뜻하구만 하면서 임대료 싸네 이러면서 네, 있다 하더라도 네, 네. 내가 구해야 되는데 임대가 없어. 그러면 이제 고액 월세로 다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 자신도 청구권 아까 빨리 도입해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저는 세입자니까. 근데 네. 도입되면 네. 이제 임대인들도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2+2니까 한 번 청구권을 썼다 하더라도 2년 뒤에는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가 네. 거의 청구권 또 쓰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번 더 쓰는 건데 나중에 또 늘려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2, 3년 뒤에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 아니거든요. 더 심해질 그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겠다. 나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기득권 세입자인 줄 알았더니 네. 쫓겨나고 나가니까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실거주 해야지 또 이게 비과세 채우려면은 내가 가끔 짬짬이 또 살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보유세 혜택도 그렇게 하면 더 주겠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다 정리가 됩니다. 전월세 가격 폭등도 자명한 현실인 거고. 아, 너무 폭등했어 진짜. 아, 어떡하지? 집을 사야죠. 그러니까 1세대 실거주 1주택을 하니까 그 무주택자는 사고 다주택자는 팔고. 근데 다주택자 너무 쥐어짜서 이제 없잖아요, 다주택자. 그렇죠. 이미 5월 9일 전에 팔 사람들 많이들 팔았는데 네. 한 번 또 팔려고 기회를 주긴 했죠. 아, 아직 안 판 사람들 있으면 팔아라. 네. 큰일 났다.
임차 시장은 너무 큰일 났다. 일단 임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현재는 없잖아요. 그럼 일단 2+, 그러니까 이게 4년에서 청구권 더블하는 거 8년짜리 나오는 거 옛날에 얘기 나왔었거든요, 한번. 10년도 나왔었고 8년도 나왔었고. 예, 요게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다음 임차 시장 안정시키는 걸로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한번 혼란은 점프하거든요. 더 커지죠. 왜냐면 네. 문재인 정부 당시 때도 보게 되면 네.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서 임대차 가격이 폭등을 해버려요. 맞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와야 될 매물이 100이다라고 하는데 절반만 묶였다 치더라도 절반은 이제 매물 묶인 상태에서 절반이 갑자기 매물들이 확 줄어들어 버리고 네. 이 와중에 또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세대 분가 이렇게 해서 더 늘어난 사람들이 한 10%나 20% 된다고 네, 치게 네. 되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50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전세가 일반적으로 한 10억에서 11억, 12억 정도로 올라갈 게 네. 갑자기 10억에서 13억으로 확 뛰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임대차 관련해서 뭔 얘기도 있냐면 네. 신탁 방식, 에스크로 방식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증금, 네. 보증금을 나라가 받는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맞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네. 전세 보증금이 10억이에요. 이 네. 10억을 임대인한테 가게 하지 말자. 네. 자꾸 전세 사기 터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신탁사나 아니면 에스크로 회사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새 만기가 되면 돌려주자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막 무주택자에 박수 쳐요. 그래 전세 네. 사기꾼들 막 갭투자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 내 보증금을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죠.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LH부터 실천하라고. 근데 정부는 또 믿을 수 있으니까 또 뺄 거란 말이죠. 네. 우리 정부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안심주택 막 터진 거 봐봐요. 뭘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에스크로 제도를 하게 되면 이거 누가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목돈이 있었다. 목돈이 있었으면 애초에 전세를 안 놨겠죠? 네. 월세를 돌렸겠죠? 이제 그러고 우리가 사실 부동산 투자자는 다 알죠? 전세 제도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무이자 레버리지를 딱 그죠, 땡기는 그죠. 건데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의 신탁회사한테 다 맡겨버리라고 해버리면 그럼 전세 안 하죠. 전세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럼 다 월세를 돌려야 다 되는 월세로 거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제도까지 나와버리면 이젠 진짜 전세 소멸로 갈 거다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차 시장 끝났고, 그러니까 뭐 살 수 있는 거를 아무거나 다 사야 돼요, 지금.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럼요. 가격에 맞춰 내 소득에 맞춰서 네. 이게 진짜 뭐 초과 주택들은 남의 나라 일이라 하더라도 네. 진짜 마포 성동구가 됐든 사실 마포 성동구도 이젠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아까 말 서대문구가 됐든 네. 동대문구가 됐든 아니 하다못해 노도강 금강구가 됐든 은평구가 됐든 이런 데라도 금액에 맞춰서 사야지 그냥 무주택자로 있으면 이제 전월세 폭등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 보고서 다들 얘기하는 게 임대차 시장은 손 놓았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폭등하죠. 지금 뭐 폭등 안 할 방법이 없죠. 그럼요. 아니 이거 뭐 그것도 없애겠네. 월세 한 2천만 원까지는 그거 해주잖아요. 비과세 해주잖아요. 이제 합산과세를 하지 않죠. 이제 종소세 계산할 때 네.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네. 이제 종합 합산과세를 하지 네.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데 네. 나중엔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만약에 실제로 무제한으로 풀어주잖아요. 그럼 많이 월세 놓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거 종소세 합산 안 하고 전부 다 너네는 그래도 주택 임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기여하니까 이거 모두 다 그렇게 해줄게. 근데 그게 뭐 안 할 것 같아요. 1세대 실거주 1주택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최적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죠. 빌라 뭐 아무 개발 후제도 없는 개발 가능성조차 없는 신축 빌라를 내가 그냥 샀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안 돼. 앉아있는 분양사무소에서 말하는 아저씨 말 믿고 그냥 거기에 사인을 하고 사야 돼요,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볼게. 지금 주피디님 채널은 그래도 청년층들이 많이 보죠? 네네네. 네. 뭐 20, 30대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드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까 신축 빌라 분양 얘기했었던 네네. 게 그런 곳들은 사실 안 가는 게 맞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또 이것도 말 잘해야 되는데 네. 재개발 초기 지역들은 리스크가 엄청 커진 것 중 하나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이번에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판이 와 이제 드디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 시장 이번에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네. 이제 벌금 1,000만 원 됐거든요. 네. 이게 대법원까지는 가봐야겠지만 결국은 형이 확정됐다. 아. 그러면 피선거권 5년 동안 박탈이 된다. 네.
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장직이 진짜 빠르면 1,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초기 지역들은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이게 그 신축 빌라를 왜 사요? 그냥 빌라가 좋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결국 아파트를 받고 싶었는데 이게 싸다라고 하니까 뭐 재결된다라고 하니까 네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가들이 막 그림만 그려놓고 네. 분양하는 거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우리가 반려 빌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 언제 되느냐를 보기에는 지금 최소한 좋았을 일 인간은 난 곳들 가야 된다는 얘기 하거든요. 네, 네. 좋았을 인간은 나야 지금 오시장 임기 내에 건축심의 통합심의는 받아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지금 좋았을 난 데들이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면 그냥 싸고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았을 인간 난 데들 관련 자금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 3억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서울 끄트머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게 지금 단적으로 상기 2구역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노원구 상기 2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속도도 괜찮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곧 날 거예요. 네, 네. 관리처분 총회한 지 벌써 몇 달이 돼서 9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질 건데 얘네가 지금 인가가 떨어진다. 거의 이제 전매금지 다 걸리겠죠? 네.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내가 2, 3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도 2, 3억인데 네. 뭐 마포구야, 용산이야. 근데 3억으로 살 수 있대. 사기네. 그렇죠. 뭐 대놓고 사기라고 네. 뭐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지고 결국 제가 도시계획 박사잖아요. 네. 그러면 좀 맨날 절차를 보고 사업성을 보고 이런 사람인데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축 빌라 업자들이 본인이 분양하는 것들을 팝니다. 그 빌라 하나 팔 때마다 2, 3천씩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개 수술 해봤자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컨설팅 피로 그렇게 분양 수익으로 갖다가 가버리니까 그냥 오히려 그렇게 막 본인들은 그런 것들 팔고 정작 그게 분양 받은 사람들 돈이 되지는 않고 결국은 빌라 자체도 언젠가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네. 다 규제를 그쵸, 해버리면 그쵸. 문재인 정부 때도 끝물에 빌라도 네,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빌라 오피스텔도 그때는 다 올라가니까 전월세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는 다 뛰었는데 근데 아직은 그것까지 보기에는 이른 것 같고 아직 멀쩡한 상품들도 갈 수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아파트 아니면 진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저기 상기신도시 청약도 노려볼 수 있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아예 막차가 떠난 건 아니니까 자금 맞춰서 그리고 조금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이 제일 좋아요. 재개발에서 멀쩡한 데들. 근데 재개발은 실거주가 어렵잖아요. 실거주 안 해도 되죠? 아니.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25개구 그리고 네. 경기도의 주요 지역 15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아파트를 살 때 허가 대상이고요. 네, 네. 재개발에 있는 다세대, 단독, 다가구 이런 거를 살 때는 네. 허가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냥 전세를 끼고 사도 되는 거고 네. 전세 끼고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직 애가 어리다, 뭐 학교 아직 안 갔다. 그러면 학군 지을 필요도 없고. 네. 그런데 직장이 경기도요. 그럼 경기도 주변에 월세 싼 데 있어도 되잖아요. 네네네. 직장이 서울이면 이제 조금 곤란해지긴 하겠지만 아직 애가 없다라고 하면 직장 근처에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거주용으로 있는 거. 월세로. 월세로. 이런 거는 물론 지금 빌라도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싸죠. 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내 주거비 세이브하고 경기도로 가도 외곽 지역 가면 갈수록 훨씬 이게 파장이 퍼지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금이 환영해야죠.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 금액 솔직히 뻔한데 내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은평구에 구축을 하나 샀어요. 이게 재건축 가능성도 없어 보여. 그냥 그 은평구 구축 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걔도 올라가겠지만 더 좋은 주택들은 더 뛰어버리고 이 격차를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청년층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아파트 2채 팔아서 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는 최종주택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양도차익도 다 걷어버린다고 하니까 안 팔 집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시작하자마자 안 팔 집으로 간다. 네. 그게 더군다나 여기서도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매매 금액은 30억 넘어가도 공시가격 10몇 억밖에 안 하거든요. 네.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구축 아파트가 당연히 공시가격이 더 낮고 그렇죠. 재개발 빌라는 더 낮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도 낮고 그러면 저는 거기 실거주 안 하고 전세 물론 해봤자 1, 2억밖에 안 하니 그거 내놓고 저는 월세 살아도 되는 거죠. 아직 저 애도 없는데. 네.
아, 그게 제일 현실적인 전략이네. 재개발로 가는 게. 아니면은 저런 건 어때요? 그 3기 신도시. 전 좋다고 봐요. 네. 재산이 진짜 1억 이하다. 그럼 3기 네. 신도시 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고르지 마세요. 우리가 네. 뭐 교산이면 좋을 거고 뭐 네. 과천도 뭐 7천 세대밖에 안 돼도 여기 나오면 좋겠고 이런 네. 것들 따지지 말고 네. 왕숙이니 인천 계양이니 부천 대장이니 네. 고양시 창릉이니 그냥 생각보다 여기도 경쟁률 높아요. 네. 그냥 주는 거에 감사해 하면서 어떻게든 청약 넣어서 계약은 10%잖아요. 지금 분양가 좀 높아졌어요. 네. 25평형도 한 6억대, 33평형 8억대로 올라갔지만 계약은 10%면 8천만 원, 6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놓고 네. 네. 입주까지가 또 2, 3년 뒤니까 네. 중도금 대출 받아놓고 이 입주까지 최대한 버텨보는 거죠. 돈 열심히 모으고. 네. 그 3기 신도시가 좀 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정쩡한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가 이제 2기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데다가 3기 신도시들을 배치해 놨거든요. 네. 네. 되게 위치가 괜찮아요. 아, 3기 신도시가 이거 지금 입주 많이 했나요? 아니요. 아직 첫 입주도 없습니다. 아, 첫 입주는 언제예요? 지금 제일 빠른 애들은 빠르면 연말에 1호가 입주할 거라고 계양이 하더라고요. 제일 빠르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좋은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말 많죠. 분양가 올라서 그렇다. 아, 뭐 그것도 네. 그거지만 안단테 LH 브랜드 싫다. 민간건설사 브랜드 달아달라 했더니 네. 싫다고. 우리 이 LH 퀄리티를 지원하는데 우리 민간건설사 브랜드 달아줄 수 없다. 네. 이러니까 주민들이 막 난리치고 막 이런 걸로 좀. 아, 브랜드로. 네. 으아. 그러니까- LH 브랜드 싫단 거죠. 아, 이게 재밌다. 사실은 그것이 인간인데 그걸 무시하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 명품에 관심 없거든요. 네. 근데 제 배우자는 명품에 관심이 있죠. 네. 솔직히 그 가방 원가 얼마겠어요. 그죠. 우리 뭐 네. 중국 노동자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 원가 10만 원이었다. D사의 디올, 백. 디올. 예. 네, 이제 그런 얘기 나왔지만 네. 근데 그 D 로고를 붙여주니까 그게 몇백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저는 그게 다 허영이고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부동산 시장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결국 입지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브랜드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집값이 영향이 있긴 하죠. 이것도 일반 브랜드냐 하이엔드 브랜드냐. 그러니까요. 아, 그 마포에도 LH 저기 브랜드냐? 뭐야 마포자이 3차인가? 그 이름 바꿨잖아요. 실제로도 바꿔요. 바꾸는 데 되게 많고 구축 중에서도 이름은 신축 같은 데도 많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냥 옛날에 삼성 아파트였는데 갑자기 레미안을 지멋대로 달았다가 소송 들어오고 네. 삼성 아파트가 뭐 레미안 다는 그 삼성 아파트 자체도 뭐 레미안 무슨 모시기 포레스트 막 이런 거 다 그냥 한다니까요. 지금. 택가리. 네, 색깔이가 있죠. 그다음에 색깔도 신축 색깔 있잖아요. 도장 예, 싹. 원래 옛날 레미안 색깔 있잖아요. 네. 그거 원래 옥색, 연녹색, 옥색 그거 다 안 하고 요즘 레미안 색깔 약간 그 청와대 색깔 있잖아요. 그거. 세련되게. 예, 그걸로 색깔 다 바꾸고. 근데 그게 뭐 색깔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어? 한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맞죠. 거기다가 거기 관리사무소 있는데 헐어가지고 커뮤니티 시설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요. 실제 그런 걸 민간에서 하고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시대착오적 발상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게 네. 저도 LH에 계신 분 중에서 네. 하늘채라도 달아주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건설사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스펙이 있는데 네네네. 그 스펙을 그냥 LH가 다 찍어 누른 거잖아요. 아. 그런 건데 이 LH가 분양가도 어떻게든 맞춘 거예요. 그 택지 분양하던 담당자분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막 외부에서는 8억 분양가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것도 어거지로 맞춘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서울에 있는 재개발자 건축들 보다 보면 분담금만 6억에서 8억이에요. 네. 강남 이런 데는 10억도 내요. 다들 그게 땅은 조합원들이 다 출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돈을 더 불입하는 게 6억에서 8억인데 네. 땅값도 조성원가 있을 거고 네. 공사비 있고 그런데 어떻게 8억을 분양가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쥐어짜고 스펙 이거 낮추고 엄청 싼 해서 거네. 그럼요. 3기 신도 무조건 들어가야겠네. 대면. 그럼요. 지금 되기가 이게 어려서 그렇지. 마지막 기회예요. 예를 들어 딱 아, 느낌이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세곡동, 내곡동 분양 싸게 할 때 네. 그때 막 4, 5억에 분양했거든요. 맞아. 거기는 안 들어간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거 받은 사람들 다 15억 됐잖아요. 아, 거기 15억이에요, 네. 지금?
네. 저 강남 저 밑에. 네. 15억 넘어가는 개포 데들도 넘어가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뒤쪽에.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 네. 와, 이명박 거기 그렇게 됐구나. 때 막 조성했었던 네. 단지들.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교통이 뭐 불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싸게 해놨는데 이제 그 분양가를 못 만들잖아요. 네,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사 원가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어정쩡한 경기도를 밀려나는 것보다는 네. 상기 신도시 훨씬 낫고 물론 한동안은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죠. 네. 거기 막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또 주변에 먼지 날리고 그렇죠. 학교도 없고 상가도 다 공실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인프라들이 갖춰질 다 거거든요. 채워지죠. 태권도 학원부터 들어오죠. 네. 그럼 당장 동탄만 하더라도 예전에 동탄 거기 누가 가다가 지금 동탄이 막 23억 실거래가 되고 아이가 미쳤어 동탄이 23억이야. 동탄을 막 놀리고 이랬는데. 네. 예, 물론 동탄역 주변이 막 그렇게 비싸지만 또 전반적인 동탄 가격이 다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상기 신도시가 동탄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요. 나쁠 일이 없거든요. 얼른 진입해야 되겠네. 삼기 신도시. 네. 삼기 신도시 청약 넣으세요. 네, 넣어야 돼요. 네. 청년층들은 진짜 내가 부모님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돈이 좀 있고 부모님한테 차용받아서 더 좋은 재개발 사는 거 뭐 금액대별로 점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맞지만 물론 여기 이제 주피디님 채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급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몇 억씩 그냥 턱턱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몇 천만 원으로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채용 통장은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네. 없으면 빨리 만드시고요. 네. 청년들에 대한 특공들, 생애초소 특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상기 신도시 있으니까 그런 거에다가 일단 가리지 말고 다 넣어라. 옛날 장관님들이 이거 막 욕먹으면서 만든 건데.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그거 나오겠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너무 이거 주택 가격 안 나오면 사기 신도시 사사전 청약, 사전 청약 이런 거 이제. 왜 웃어? 진짜 나온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좋네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주택 정책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리미티드가 풀렸어요. 아마 주피디님 채널에서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삼연봉 얘기 했었나요, 제가? 삼연봉? 우리가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네. 때 네. 그때 시점에 제가 뭐 여러 채널들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공약은 정상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공급하는 거. 네,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 네. 세금으로 안 잡겠다. 세금으로 안 잡겠다. 대출 규제. 네, 대출 규제는 하겠다라고는 네, 했지만 네. 뭐 초고가 주택 규제하는 정책으로 안 하겠다는데 다 거꾸로 가고 있죠. 뭐 재개발 정책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규제만 지금 더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2번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었으니까 설마 세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할까라고 하면서 또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었고 네. 그랬지만 제가 삼용봉의 교훈을 이제 한번 격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했었던 게 뭐냐. 사실 우리 전에 우리 홍진호 님이랑도 같이 예. 반봉을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설마 똑같은 정책, 똑같은 맞아. 삼용봉을 할 줄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이 뭐 이 2번 했으면 약간 이거 포커 하시니까 에이, 네. 이미 2번 했으면 세 번째는 또 그쵸, 아니겠지라고 그쵸. 하면서 네. 확률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또 인터뷰한 거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묘한은 그냥 한번 해봤대요. 설마 똑같이 당할까 하면서 또 한번 해봤대. 근데 당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용봉의 교훈은 뭐예요? 2번 한 번 당했잖아요. 세 번째는 적어도 스타크래프트의 비유를 하면 그냥 무지성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바로 해처리 앞마당 멀티 깔기 전에 일단은 또 벙커링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각오해 놓고 정찰도 좀 하고 빌드가 어떤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마당을 먹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2번 했으니까 세 번째는 아닐 거야 하면서 해처리를 또 늘린 거죠. 이게 부동산 투자자 똑같습니다. 다주택 전략을 세 번째는 안 하겠지 하면서 했다가 세 번째 똑같은 전략을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일단은 분명 세 번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일단은 한 채로 최대한 집중해보고 정책하는 걸 보면서 변화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세졌죠. 이제는 노무현 시즌3,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진짜 이재명 시즌1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존에 안 하던 규제까지 진짜 참신한 규제들이 나타난 거 보면서 이제는 진짜 전월세가 초토화될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었던 거 고령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초고가 주택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1주택자도 공격하고 실거주 안 하면 다 나쁜 놈이고
전월세는 사라질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집을 팔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알아야 되는 거는 무주택자로 남아있으면 지옥이 열린다. 아니, 이것만 근데 이거 어차피 저가주택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초고가인데 뭐 청년이랑 상관없어요. 그 초고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팔고 나갔어. 그거 뭐 청년이 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으면 오히려 더 빨리.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마포 성동구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포 성동구 아니면 동대문구 서대문구 하다못해 노원구를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원래 저 압구정 한양을 살 수 있었는데. 다주택으로 흩뿌려 봤자 남는 게 없다. 눈물이 나네. 누구랑 얘기했었는데. 압구정 한양을 살까? 뭘 살까? 현대를 못 사는데 한양을 왜 사? 그치. 한영이라도 사야죠. 옛날에. 압구정은 압구정인데. 내 바보였어. 말해봤자 입만 쓰겁지,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작은 돈을 적게 벌 때 여기저기다가 흐트리지 마세요. 네. 부동산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최대한 좋은 데를 뭉쳐서 하나로. 집중 투자. 네. 무조건 집중 투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뼈 아픈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량이 편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네. 민감한 내용, 뭐 이거. 너무 민감해. 그 부동산이 지금 뭐냐면 너무 어려운 게 부동산이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 다 막 난리 나요, 댓글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이게 사실 또 정책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이 정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정책을 얘기하니까 너 컬러가 빨강이야 파랑이야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부담돼서 민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